네, 챕터 1 식품위생 개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개론에는 식품위생의 개념 그리고 해석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뭐 독성 검사, 그다음에 뭐 식품위생과 미생물 분야가 나오고요. 네, 식품위생과 미생물 쪽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의 개념 그리고 해석 내용들 살펴보고 독성 검사 방법들 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식품위생의 개념이 나오고요. 맨 먼저 식품위생의 정의, 그 다음이 목적,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행정. 이제 식품위생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렇게 제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둔 거고요. 자, 먼저 식품위생의 정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것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자,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확인해 보시면 WHO에서 정의하는 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식품위생이란. 자, 여기서 키워드 좀 줄 쳐가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식품의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로부터 유통과정, 판매, 조리과정 및 인간이 섭취. 그러니까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그리고 섭취하는 과정에 모든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건강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우리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섭취, 그리고 주 목적은 안전성, 건강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정의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좀 확인해 보시면 식품 그리고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정의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거랑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정의하는 거 좀 구분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거는 자, 보시면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재배, 생산, 수확 해서 재배부터 우리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건강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목적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어떤 범위? 식품, 그리고 첨가물. 그러니까 우리 뭐 방부제 이런 데도 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외에 기구, 용기, 포장 용기까지. 네, 여기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는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정의랑은 조금 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목적.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목적은 이제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1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자, 위생상 뭐 식중독 사고 등 방지하는 거. 2번 영양의 질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위생, 영양. 그러니까 다 쉬운 그런 단어들이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요즘 그 식품들 보면, 가공식품들 보면 뒤에 식품 성분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건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렇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의 대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상은 이미 정의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범위 식품 그리고 첨가물, 뭐 기구, 용기, 포장까지 전반적인 걸 대상으로 한다. 자, 4번 식품위생 행정.
일반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면 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랑 그리고 지방, 뭐 시도, 구에서 운영하는 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기구 확인해 볼게요. 중앙기구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것들. 자,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립보건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기구는 뭐, 시, 도 단위에서 시, 도지사, 위임받은 대부분의 지방위생, 식품위생 행정 사무 관장한다. 각 구청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일선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구청, 우리 보건소는 지방기구에 속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소, 위생검사를 담당한다. 그 다음 행정시책. 행정시책에서는 기육부터 지육까지 총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의 어떤 내용의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육,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들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한다. 즉 안전 허용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즉 어디까지 먹으면 안전하다. 그 이상 먹지 말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니은 식품 검사 제도, 자가 품질 검사 제도 실시. 즉 품질 검사. 뭐 영양, 위생과 관련된 품질 검사에 해당되겠죠. 디귿 식품 영업 종사자의 건강 진단 및 위생 교육.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 그리고 뭐 정기적인 위생 교육 받는 것. 그리고 리을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의 고시. 식품 첨가물은 뭐 각종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식품위생 감시제도 실시. 다 교육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표시제도, 영양 표시제도 해당하는 거고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해습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해습은 우리가 따로 또 정리를 할 거니까 쭉 넘어갈게요. 식중독 관리 및 보고 체계 설정.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신속히 이제 보고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 영업 허가 및 영업 신고 제도의 실시. 뭐 식당이나 뭐 식음료점 영업 신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범위를 좀 알 수 있는데 행정 시책,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영양과 관련되고 또 하나 위생은 안전과 관련된 거죠. 식중독 관리부터. 또 하나 더 교육과 관련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한 게 바로 우리 행정시책의 좀 폭넓은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해썹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해썹은 우선은 해썹의 이제 중요한 뜻 속에 목적이랑 정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 뜻, 그 다음에 도입의 필요성. 자, 도입과 동시에 우리 효과는 소비자 측면에서 효과,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효과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원칙 12절차. 자, 대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간혹 뭐 필요성, 효과, 그리고 개요, 즉 정의와 목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해썹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생학 중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해썹의 개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키워드랑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거쳐서 섭취 단계까지 전 단계에 해당하죠. 자, 이 단계가 바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식품위생의 범위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생산 단계,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가공, 조리, 모든 단계, 유통까지 다 전 단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위의 요소가 다 각 단계별로 위의 요소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 자, 여기서 HA는 위의 요소, 그리고 CCP는 중요 관리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7원칙 12절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 HA, 그러니까 위의 요소와 중요 관리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번역,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쓰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라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성은 자, HA와 CCP가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자, HA 위의 분석, 위에 가능성 있는 요소를 찾아서 분석, 평가한다. 중요 관리점은 CCP는 해당 위의 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우리가 위의 요소를 찾은 다음 이것들 중에 세부적으로 중점 관리라는 말은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HACCP 도입의 필요성. 자, 우선은 선진국에서 이미 미국에서 먼저 해썹의 역사를 보시면 미국에서 먼저 미국 나사에서 우주식단 개발에 먼저 사용이 되었고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자, 1번 디귿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유럽, 구미 등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 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해썹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해썹 인증, 그러니까 즉 규격에 맞는 식품을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썹 도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리을에 있고요. 자, 다음 기역, 니은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식중독, 세균, 그리고 화학물질 등 위의 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 위생 안전 문제가 좀 더 확산되고 또 중요도,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필요성은 한번 쭉 읽으면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고 쉽습니다. 자, 효과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식품업계에서 측면,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한다. 또 위생관리 집중화, 효율화를 도모한다. 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제일 큰 목적이 바로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 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한 가지죠. 이러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식품 성분표 아니면 식품 관련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한 식품을 우리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원칙 12절차. 자, 간단하게 이게 어떤 단계인지 쭉 읽고 밑에 교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해썹팀 구성. 팀 구성. 우선은 우리 7원칙 12절차에서는 준비 단계 5단계와 그 다음에 7가지 절차. 이렇게 해서 총 12절차라고 합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는 팀 구성한다. 자, 팀 구성에서는 최고 경영자, 그리고 그 핵심 요원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관심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설명서를 작성한다. 제품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제품의 정보가 있는 표. 자, 이건 제가 하나 이렇게 표를 캡처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제품명과 제품 유형, 성상. 제품명은 예를 들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브랜드 이름. 그리고 유형 빙과류. 빙과류는 우리 그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성상. 성상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팥빙수 형태를 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조연월일. 제조연월일은 우리 제조한 그 날짜를 얘기하죠. 그리고 보고자까지 실명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작성자. 작성자. 그리고 성분 배합 비율. 자, 이 내용들 뭐가 들어가는지 파인애플 들어갔고요. 팥도 들어갔고요. 연유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포장 단위. 그다음에 완제품 규격. 여기에 있어서는 법적 규격이 있고요. 이 제품이 법적 규격에 맞는지. 자, 당연히 법적 규격에 맞으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를 했겠죠. 그다음에 보관 유의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 자, 냉동 창고로 보관하고 냉동차로 우송한다. 그다음에 유지 상태로 유통한다. 그다음에 뭐 유통기한, 그다음에 포장 방법과 재질, 표시사항. 자, 이러한 사항들이 표기된 걸 바로 제품 설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설명서 작성은 해썹 원칙 중 준비 단계 2단계다. 그리고 전체 12절차 중에서도 두 번째 절차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도를 확인한다. 용도 확인은 해당된 식품의 의도된 사용 방법 및 대상 소비자를 파악한다. 즉 제품이 이런 제품은 대부분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린애들이 대상 소비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섭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뭐 냉동 조리식품 같은 경우는 뭐 가열 후 섭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용도를 확인한다.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 공정 흐름도는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작성한 걸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 거쳐서 이 단계로 갔다. 그러니까 모노그램이라고 하죠.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한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 현장을 확인한다. 이 5가지가 바로 준비 단계고, 자, 7원칙 첫 단계 위의 요소 분석, 문헌조사, 현장조사를 통해서 CCP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다. 자,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한다는 단계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2단계에서는 가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척, 그 다음에 소독, 금속 검출되는지. 당연히 검출되면 안 되겠죠. 검출이 되더라도 그 허용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한계 기준이란 말은 구체적인 온도와 시간을 명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열 65도 1분 이상 해라. 자, 세척은 6단 6번 세척하고 5분 이상 깨끗이 세척한다. 자, 소독 금속 검출에 있어서는 소독 농도 여기까지. 그다음에 소독 시간은 충분히 1시간 30초까지. 자, 만약에 일지 우리가 이런 걸 다 검증하면서 이제 일지를 작성하거든요. 작성하면서 65도씨 1분 안 됐어요. 65도씨 뭐 40초다. 그러면 한계 기준에 미달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재가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 개선 조치 방법은 당연히 재가열하는 거죠. 이거는 이 단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열한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뭐 제품의 뭐 품질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성향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그리고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 자, 이 순서를 우선은 좀 외우시고 나머지 교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원칙 12전차. 그러니까 원칙이 7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이 7개. 그러면 자, HA는 5단계, CCP는 7단계. 그러니까 쉽게 HA는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개는 준비 단계. 관리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칙 1, 2, 3, 4, 5, 6, 7
7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가 7원칙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물으면 위의 요소 분석이 되겠고요. 전체 12절차 중에 첫 단계는 그러면 해썹팀 구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의도가 7원칙 중에서 몇 단계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12절차, 총 12절차 중에서 몇 번째를 고르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 단계 5단계, 준비 단계 5단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팀 구성한 다음 설명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용도를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서 현장 확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 단계랑 그 7원칙이랑 경계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HA랑 CCP랑 이렇게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HA 단계, 여기가 CCP 단계라고 보시면 위의 요소 분석은 위의 요소 분석. CCP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점 관리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까지는 우리 준비 단계 확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분석 단계부터는 CCP가 적용된 CCP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교재랑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썹팀 구성에 있어서 일단은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 참여를 포함시킵니다. 최고 경영자를 팀 구성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업소 내에, 그러니까 그 급식소나 뭐 식품 회사, 업소 내에 핵심 요원을 팀원에 포함을 시킨다. 최고 경영자 및 핵심 요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관심도도 높고 효과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작성. 제품의 설명서는 제품 자세한 정보들. 자, 두 번째는 우선 팀 구성이 됐고 자체 내에서 최고 경영자와 핵심 요원을 포함한 팀 구성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제품 설명서는 제품의 정보, 제품명, 규격, 상상, 유형 이렇게 제조년월일 이런 거 언제 제조했다, 제조한 날짜 이 정도 제품의 정보들을 정리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 용도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용도란 해당 식품에 의도된 사용 방법 및 대상 소비자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식품을 섭취하게 된 대상 소비자, 즉 병원에서 환자 급식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 일반 마트에 납품해서 우리 일반 소비자에게 납품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대로 섭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리해서 가열해서 섭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 용도 확인 단계에 들어가고요. 또 아이들 간식용인지 아니면은 어른들을 위한 식품인지 그런 용도를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데 과정에 관련된 모든 흐름을 화살표로 작성한 것을 바로 정리하는 걸 공정 흐름도를 작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 공정 흐름도대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 단계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썹팀 구성. 업소 내에서 해썹 플랜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해썹팀을 구성한다. 자, 최고 경영자 직접적 참여를 포함시키고 핵심 요원을 포함시킨다. 그 정도 내용 했었고요. 제품 설명서 작성. 제품명, 제품 이름이랑 유형, 성상, 작성 연월일, 성분 등을 작성한다. 식품 성분 작성하고. 용도를 확인한다. 예측 가능한 사용 범위와 그리고 제품에 포함될 잠재성을 가진 위해 물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면역 관련 환자들을 파악한다. 그 다음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 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를 파악해서 공정 흐름도를 작성한다. 이거는 뭐 교차 오염 그리고 2차 오염 뭐 그런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그 흐름도와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바로 검증하는 그런 단계. 자, 그리고 6번째 단계가 바로 7원칙 단계부터 이제 6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6번째 단계의 위해 요소 분석 단계입니다. 다르게 해서 뭐 원칙 1단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 1단계는 그럼 위해 요소 분석. 그리고 해썹의 12절차 중에 제일 첫 번째 절차는 그러면 해썹팀 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원칙 1단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해 요소 분석. 위해 요소 분석은 문헌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방법이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논문을 찾아서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 많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바로 문헌조사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다 가보면서 조사하는 방법, 현장조사. 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위의 요소를 분석한다. 자, 원칙 2단계는요. 원칙 2단계는 총 7번 단계에 속하고요. 원칙 2단계. 중요 관리점을 설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가공하는 데 있어서 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려면 보관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한 후, 그러니까 조리할 때 뭐 가열, 미생물 사멸을 위해서는 가열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뭐 온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pH에 따라서 미생물 발육이 달라지니까 온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pH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분 활성도 뭐 이런 체크를 하는 중요 관리점, 이거를 바로 중요 관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원칙 3단계 한계 기준 설정이고요. 총 8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한계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위해 허용 한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CCP에서 취할 예방 조치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온도는 6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 뭐 pH는 7.5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설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CCP를 결정한 다음, 이런 포인트들을 결정한 다음에 한계 기준,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 4단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나오면은 사실 좀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다. 원칙 5단계 시정 조치 설정. 그러니까 원칙 5단계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한다. 즉 예를 들면은 가열 쭉 체크를 했는데 가열 온도가
가열했을 때 가열 온도 우리가 튀김 가열 온도를 쟀는데 뭐 온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온도보다 더 낮았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개선 조치 방법 그냥 다시 튀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작업을 거기서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시정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열 온도나 뭐 이런 거 미달됐을 때 다시 재가열한다. 그러니까 재조리한다. 식품을 다시 가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그러니까 해썹이 얘네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자, 여기서는 한 2가지 정도 추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성 검증. 그러니까 유효성 평가 단계에서는 모든 위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실행성 검증에서는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원칙 7단계고요. 총 12절차 중에 마지막 절차 기록의 문서화 기록 유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필요한 문서화 기록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일지 쓰는 것, 작업 일지라든지 온도 관련한 일지, 뭐 보존식 일지 이런 일지 쓰는 거. 그리고 문서는 뭐 식자재 시험 그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 있죠. 시험 증명서 우리 도축했을 때 그런 증명서들 그런 것들 다 기록 유지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 뭐 대충 이제 위의 요소 분석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기준을 설정한다. 뭐 온도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식품 온도가 맞지 않을 때는 다시 가열한다. 그러고 뭐 문서와 기록 유지 우리가 뭐 원산지 그 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작업 일지, 뭐 온도 관리 일지, 뭐 이런 일지들은 2단계에서 속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썹 의무 준수 대상 업종.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너무 확대돼가지고 기흥, 니은에서 피읍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어묵, 뭐 냉동 피자나 뭐 만두, 면, 뭐 이런 종류, 그리고 냉동 수산, 그리고 빙과류, 아이들 아이스크림, 그리고 비가열 식품이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카레 같은, 그 다음에 배추김치. 자, 요 정도로 좀 됐었는데 2014년도 후로 조금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좋아하는 뭐 과자, 캔디, 빵, 초콜릿, 어육 소시지, 음료 즉석 섭취. 국수, 유탕면, 그리고 특수용도 식품. 특수용도 식품은 우리 뭐 병원에서 파는 그런 식품들 얘기하는 거고요. 유탕면은 뭐 흔히 라면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14년 기준으로 이만큼 더 확대됐다. 그래서 오히려 의무 준수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썹 지정 집단 급식소 준수 사항. 일단은 우리가 구역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처리하고 식자재 입고되고 그리고 뭐 세척, 설거지하고 이런 단계부터 조리하는 데는 정말 오염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청결 단계, 청결 지역. 그러니까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보면 돼. 이런 구역을 이제 일반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결 구역은 뭐 색깔이나 뭐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청결 구역에는 전혀 이게 더러운 뭐 흙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니은 배수구, 배수관들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하수구 역류되면 안 되죠. 자, 선별 검사구역 작업장은 유관 확인이 필요한 조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전처리하거나 우리가 식재료 입고하고 뭐 검사하는 구역은 색깔이랑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두운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안 돼서 그 최소 54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냉장 시설은 내부 온도를 5도, 냉동 시설은 마이너스 8도로 유지한다. 자, 이 온도는 보통 다 알고 있는 그런 온도죠. 다음에 해썹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은 미국 나사의 요청으로 1959년 필스버리가 우주식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필스버리 이 회사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러니까 병원균, 그러니까 식중독 균이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해썹인데 우리나라는 1995년도 도입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성 검사. 6번 독성 검사입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이 있고요. 아급성은 만성 전 단계에서 이제 실험한다고 보시면 되고, 급성, 만성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성에서는 생쥐, 흰쥐에 검체를 한번 투여한 후 1, 2주 관찰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 LD50을 구해서 나타낸다. 자, 이 말은 LD50. 그러니까 반수치사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 동물 세팅을 하는데 뭐 10마리에게 같은 양의 독극물을 뭐 10분 첨가물이라고 하죠. 10분 첨가물을 투여했을 때 5마리가 살고 5마리가 죽는데 그때의 그 10분 첨가물의 양을 LD50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D50의 의미는 LD50의 수치는 적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LD50에 있어서는 1회 다량 투여해서 독성의 영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값이 적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자, 1회 다량 투여해서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급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검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급성 검사를 볼게요. 만성 검사를 보시면 실험 동물을 최대 1, 2년 감춰한다. 그러니까 만성화 되도록 쭉 지켜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2년. 그래서 보통 1, 2년이라고 설정한 이유가 쥐 수명이 1, 2년 정도 되거든요. 평생 동안 맨날 똑같은 양 복용했을 때 아무런
아무런 유해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양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성 독성의 목적은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최대 무작용량은 우리 디귿에서 보면 실험 동물의 시험 물질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즉 평생 먹였을 때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 그러니까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유해성을 띠기 위해서는 고까지는 먹어도 유해성을 띠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 먹으면 건강에 나쁠 수가 있다. 그 한계선을 정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식이 있거든요. 1일 섭취 허용량. ADI 1일 섭취 허용량. 그러니까 하루 이 정도 먹어도 된다는 섭취 허용량은 최대 무작용량의 안정계수 분의 1. 다시 말하면 안정계수는 우리가 개체차, 그러니까 사람인지 쥐인지 아니면은 뭐 돼지인지에 따른 개체차 10.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차 10. 같은 쥐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10분의 1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안정계수는 100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의 개념, 식품위생의 정의, 목적 위주로 봤고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정의하는 거 다르게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자, 목적은 하나고요. 위해 방지, 영양, 그리고 정보 해서 보건 향상 및 증진에 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대상. 그 다음에 식품위생 행정은 중앙기구, 지방기구로 나눴고요. 자, 해썹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썹은 5가지 준비 단계 그리고 7가지 원칙 이렇게 해서 총 12절차 나왔었고요. 각 단계별로 대충 어떤 단계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 설정하는 단계인지 간략하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얘네들이 몇 번째 단계인지, 그러니까 공정 흐름도 작성은 준비 단계 중에는 4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 그리고 12절차 중에서도 4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의 요소 분석을 한번 보시면, 위의 요소 분석은 7원칙 중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속하고, 그리고 12절차에서는 6번째 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썹 역사 보시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95년도 들어왔다. 그리고 해썹 의무 준수 대상 업종은 2014년도 기준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독성 검사. 독성 검사는 급성, 만성, 그리고 아급성. 아급성 얘기 좀 빠뜨렸네요. 아급성은 만성 독성 시험에 투여하는 양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지표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의 증상을 관찰한다. 우리가 만성 검사는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죠. 아급성 검사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만성 검사를 위해서 중간에 어떤 수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비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검사 전에 예비 실험이다. 자, 디귿 만성 독성 시험의 기초 자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만성 독성 검사가 대부분 이제 시행하는 그런 독성 검사이고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대 무작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섭취 허용량을 결정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